여러분들 공인중개사법을 이야기하다 세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 공인중개사법을 이야기하다 세 번째 이 시간에는요, 아주 민감하고 하지만 너무나 중차대한 사항,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 즉 중개 수수료에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이 법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문제점, 그리고 개선 제도, 이런 것들에 관하여 우리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중개 수수료. 입법대에서는요, 여러분들 우선 법에서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내용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걸 독해해야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공인중개사법 32조에 중개업자의 보수라 해가지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보수가, 자, 이제 제가 그러니까 32조 사항과 여러분들 국토교통부 령 20조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뒤에 시도 조례에 대한 어떤 사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한번 뽑아봤는데 확인해 봅시다. 예, 주택이라고 하는 거 부속 토지까지 포함한대요. 사실 참 이것도 웃기는 겁니다. 부속 토지는 토지지 주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주택의 중개수수료는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죠?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한대요.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조례로 정하는구나. 그 다음에 주택 외의 중개수수료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개수수료 체계는 지금 공인중개사법에 의할 적에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에 따라서 수수료 체계,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법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는요, 주택의 수수료가 이제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되는데, 그럼 국토교통부 령에 어떻게 써있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의 중개수수료는요, 쌍방으로부터 받는데 그 일방으로부터 받는 게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1천분의 9, 그리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1천분의 8 범위로 한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주택의 중개수수료 매매 교환은 1천분의 9를 받는 게 아니라 1천분의 9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거고, 요 범위에서 조례를 정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임대차 등의 경우는 1천분의 8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1천분의 9와 1천분의 8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이걸 갖다가 적용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도조례를 또 가서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도조례를 가서 보시면, 지금 시도조례입니다. 이게 이제 시도조례의 얘기인데, 그 시도조례를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요게 앞에 거는요, 여러분들 매매 교환의 것인데요. 이게 이제 시도조례 예라 그랬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시도조례는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도 광역시 시의원들에 의해서 또는 도의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국토부에서 내린 지침을 통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같아요, 다. 경기도 조례인가가 조금 차이나고, 그것도 뭐 차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같다는 거예요. 같을 때 뭐 5천만원 미만까지는 0.6%, 그 다음에 뭐 2억원 미만의 경우는 0.5%, 그 다음에 6억원 미만의 경우는 0.4%. 그래 놓다 보니까 요런 걸 갖고 우리가 영루진이라 그러죠. 예, 주택의 중개수수료의 특징은 영루진이 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들 임대차 등의 경우도 예외가 없어요. 0.5, 0.4, 0.3 영루진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억 9천이야. 1억 9천이면 여러분들 어디냐면 여기에 해당해. 그죠? 2억원 미만이니까 5천만원에서, 그러니까 1억 9천이면 0.5%야. 그럼 1억 9천 곱하기 0.5 하면 얼마 나오면 90, 5, 9, 45, 95만원이 나와. 반면에 2억이 되면, 2억짜리라면, 1억 9천짜리는 95만원을 받는데 2억짜리라면 어떻게 되냐면 0.4%니까 248, 80만원 밖에 못 받아. 그러면 말이 안 되죠. 1억 9천짜리는 여러분들 95만원 받고 2억짜리는 80만원 비싼 게 수수료가 더 싸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도액을 적어놨어요. 부득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25니까 25만원 못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루진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도액이 존재해요.
근데 더 큰 무수는 이겁니다. 6억 원 미만일 땐 0.4%인데 6억 원을 넘어서는 고급 주택의 범위는 0.9% 범위에서 받아도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수수료 실비 초과로 걸리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6억에서 1원 빠져? 마이너스 1원. 그럼 5억 9,999만 9,999원짜리. 그럼 0.4%야. 그럼 6, 4, 24, 240만 원을 받으면 안 돼. 240만 원이 최고 한도예요. 근데 6억이 딱 되는 순간에 6, 9, 54, 5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가 얼마냐면 무려 3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단 이런 차이에 수수료가 300만 원이 왔다 갔다 해야 될까요? 이런 수수료 체계를 갖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이런 문제죠. 예를 들어서 3억짜리에 대한 것을 매매를 중개했을 때 하고 3억짜리에 대한 것을 임대차를 중개했을 때 여러분들 3억짜리 매매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 4, 12, 3억짜리면 120만 원 받는 거야. 더 이상 받으면 안 돼. 근데 3억짜리 임대차를 중개하게 되면 0.8%니까 38, 24,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아니 그러면 임대차가 같은 건데도 매매보다 수수료가 더 크면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요. 말 안 돼요. 근데 과연 말이 안 될까요? 예, 분명히 말 안 되는데 그럼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요 수수료 요율을 조정을 해서 올려야 될까요? 아니면 임대차 수수료 요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요걸 낮춰야 될까요? 예, 이것을 아마 시의원들은 이쪽을 낮추는, 임대차 쪽을 낮추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모순인 거죠. 왜? 시도조례가 왜 영무진을 택해야 되죠? 예,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수수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임대차에 관해서요, 여러분들 없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뒀어요. 원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게 되면 그 차임에다 100을 곱한다. 근데 이렇게 해서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적에는 다시 70을 곱해서 재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00을 곱하지 말고 이게 5천만 원 미만이면 계산한 액수가 그러면 이하가 아닙니다. 미만이죠. 그러면 70을 곱해. 그럼 과연 수수료 얼마나 떨어질까요? 한 50만 원 싸질까요? 에이,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수수료 체계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여기서 이 장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한번 논해볼까 합니다. 첫째로 주택의 중개수수료, 주택의 중개수수료 꼭 이원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은 중개수수료 이원화를 시킴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 문제를 한번 논해봐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왜 주택의 경우에는 중개수수료가 영누진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즉 그렇게 해야 되는 논리적 근거는 뭔가. 특히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잘 사는 사람한테 오히려 수수료를 적게 받으라는 얘기야. 그럼 그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서민을 보호한다면 오히려 못 사는 사람한테 덜 받아야 돼. 근데 0.5, 0.6, 0.7이라면 이해가 가요. 근데 0.5, 0.4, 0.3, 0.6, 0.7, 0.8 이렇게 돼야 되는데 0.6, 0.5, 0.4 이렇게 거꾸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요, 판례의 분양권에 대한 중개수수료 문제인데요. 이건 기납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납이익에다가 기왕에 낸 돈에다가 프리미엄, 피를 합산해라 해가지고 수수료를 잡으려는데 그 논리적 근거가 도대체 어디서 왔냐는 거죠. 과연 이들은 법의 위반자 그리고 법의 집행자들은 중개수수료 조항 이것을 보는 데 있어서 개업공인중개사들에 대해서 저들은 일도 안 하고 공짜로 돈 먹는 사람이라는 어떤 적대감이 숨어있는 게 아닐까요?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봤듯이 5천만 원 미만의 경우 70을 곱해서 갖는 실익이 도대체 뭐가 있냐는 거죠. 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장을 바꿔서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주택의 중개수수료와 주택 외의 중개수수료는 이원화가 필요한가? 지금 보십시다. 아까 썼던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 잊어버릴까 봐 다시 한번 봤습니다. 주택의 중개수수료는요, 조례에 의하고
주택 외 중개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령에 의한데 꼭 이원화해야 될까요? 이걸 일원화 통일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즉 주택이든 주택 외든 일정 수수료 요율 범위 안에서 같이 통일해가지고 얼마 범위에서 받자라고 하면은 안 될까요? 그리고 중개업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여러분들 규율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법은 규율의 대상으로 보진 않았어요. 우리가 목적에서 받지 않습니까? 1교시 때. 규율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와 그리고 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대상이어야 합니다. 근데 규율의 대상,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이 법을 써놨고 수수료에 관한 문제를 논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수수료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어길까봐 호시탐탐 그것을 막는 그러니까 대여 공인중개사들이 수수료 많이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형태로서 기술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주택의 중개수수료가 정말 주택 외와는 달리 주택 외는 사업용이다, 업무용이다 이런 측면이라면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업무용이 아니니까 이거는 서민생활과 직결되어서 있다면 그러면 주택의 수수료와 주택 외의 중개수수료를 이원화시킨 것을 인정한다고 합시다. 하면 그럼 왜 주택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것은요 영부진 형태를 취합니까? 못 사는 사람한테 덜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중개수수료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과 제가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은 수수료의 이원화로 생기는 문제들. 이게 아주 까다롭게 이원화가 됐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요 현실적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지가 있어요. 있는데 이 법에서는 부속 토지는 주택으로 본대요. 그런데요 실제로 이런 겁니다. 주택의 가격은 이건 이제 일괄해서 중개를 하는데 예를 들어 이게 3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단독주택 3억이라고 하면 이 주택 가격은 한 5천이고 실질적으로 대지 가격은 한 2억 5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 개의 주택으로 보고 3억이니까 3억짜리니까 0.4% 3, 42, 120만원 수수료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확 불타버렸어. 없어. 대지만 있어요. 그러면 이건 2억 5천이니까 수수료를 얼마면 0.9%까지 받으니까 결국 어떻게 하면 225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요 2억 5천짜리 대지를 중개하는 것이 3억짜리 주택을 중개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는 그런 불합리하고 모순적인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걸 중개를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대지를 중개하는 형태를 취하려고 하겠죠. 주택이 아닌 이걸 한꺼번에 거래를 해도 주택이 아닌 대지를 이제 중개를 하면서 거기서도 부속 주택은 대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하고 3억짜리 토지를 마치 중개하는 것처럼 꾸며나간다는 거죠. 즉 법을 본인도 아니게 우회적으로 법을 어기려고 든다는 거예요. 법은 지키라고 있어야 되는데 법을 어기라고 만들어 놓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속 토지 문제가 처음에 발생할 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발생하는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복합 건물의 문제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자 2층짜리가 있는데요 1층은 상가예요. 그러면 2층은 주택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냐면 5억에 매매가 나왔습니다. 매매가가 5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5억인 것은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 상가 밑에 1층 상가가 비싸서 5억 아닙니까? 그래도 이걸 주택으로 보고 수수료를 잡으면 5억이니까 5, 4, 20, 200만원 받는 거예요. 근데 상가를 보면 5, 9, 45, 450만원까지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수수료가 조금 차이 납니까? 꽤 많은 차이가 납니까? 2배 이상의 수수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복합 건물의 경우 수수료가 이원화됐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를 낳아요.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으로 보고 그럼 이건 주택 취급하라는 겁니다. 반면에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그때는 주택 외로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면적이 같으면 주택보급 수수료 200만원까지 받으라는 겁니다. 같을 적에 450만원까지 받게끔 해준다면은 법을, 수수료를 더 많이 받은 것이 돼가지고 법을 어기는 사람이 줄지 않을까요? 근데 이것까지 받으라는 거예요. 같을 적에 이상이 아닙니까? 그리고 상가가 조금이라도, 그죠? 조금이라도 상가 부분이 넓은 부분이 있었어. 그럼 수수료를 450까지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 면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법이 쾌도도 안 막 그냥 한꺼번에 끊어버리는 이것은 제대로 된 것일까요? 이 가격이 5억인 것은 여러분들 밑에 상가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모를까?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감정평가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좋다? 이것은요, 주택과 주택 외의 것을 이론화시키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주택과 주택 외의 중개수수료가 이원화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교환의 문제에서 이원화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요, 수수료 체계를 논함에 있어서 교환은 상호매매로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둘 다 주택이요. 둘 다 주택인데 이건 얼마짜리냐? 4억짜리고요. 이건 주택이 이게 5억짜리야. 그러면요, 여러분들 교환의 경우 우리 법에 되어 있는 건 뭐냐? 두 개를 비교해서 큰 쪽을 기준으로 하래요. 그럼 가격이 큰 쪽을 기준으로 하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서 수수료를 받으니까 얼마냐면 5, 4, 20, 200만원까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4억짜리가 주택이 아니라 만약에 상가였을 때 또는 토지였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큰 쪽을 기준으로 해서 받으면 200만원밖에 못 받지만 상가를 기준으로 하면 주택 외거든요, 이건. 그럼 이건 0.9%까지 받아. 그러면 4, 9, 36, 360만원까지 받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 뜻 아닙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수수료를 200을 받는다, 360을 받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법에 200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210만원을 받게 되면 요 10만원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를 법을 어긴 사람이 되고 범법자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수없이 많은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뭘로 만들고 있다? 범법자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억 상가의 경우에는 비싼 쪽을 기준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싼 쪽인 이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4억 기준에서 360만원까지 받아도 이건 옛날 그러니까 건교부죠. 건교부 그 질의 회신에 의할 적에는 뭐 이거 가능하다. 그 법 위반한 거 아니다. 라고 회신은 있지만 이게 국토부에서 이게 질의 회신의 문제로 이게 해결할 문제입니까? 아니면 입법론적으로 해결해야 될까요? 이게 입법론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 부속 토지의 문제라든지 복합 건물의 문제라든지 교환에 있어서 수수료 체계가 다를 시의 문제, 이런 것들은 수수료가 일원화되기만 하면은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은 법을 지킬 줄만 알지 이런 법에 대한 모순점을 갖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것을 고쳐야 된다는 의식을 갖지 못한다는 데 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냉정하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치 입법론자처럼 법 개정에 대한 것을 아주 고민하고 골똘히 좀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왜 역누진 형태를 취하는가? 라는 그 논리적 문제, 이거 한번 논해 봅시다. 여러분들 아까 봤죠? 5천만원이라고, 그러니까 4,900만원이라고 해봅시다. 수수료가. 매매 금액이 여러분들 4,900이면 0.6% 받아. 그러면 6, 9, 54, 6, 4, 24. 얼마나 수수료를 29만 4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4,500짜리가 아니라 5천짜리야. 4,900짜리가 아니라. 5천짜리면 0.5%야. 5, 25, 25만원 밖에 못 받아. 4,900 중개하는 게 5천짜리 중개하는 것보다 더 나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한도액, 불필요하게 역누진이라서 한도액이 존재하는 거야. 아까 2억짜리도 예를 들어봤죠. 역누진이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한도액이 존재해요. 특히 여긴 더 문제라니까요. 여기는 이론 부족하면 5, 4, 6, 4, 24, 240만원도 채 못 받아.
근데 1원이 있으면 6, 9, 54, 5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상 강남에서 중개업 하시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은요, 6억 넘어. 웬만한 것들 다 6억 이상이야.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0.9% 범위니까 별 문제 안 생겨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러나 강남 사람만 서울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지역, 특히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장 많은 경기도 같은데 6억을 초과하는 주택이라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들도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그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중개수수료에 관한 이 역루진 형태의 지도조례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고쳐야만이 지금 서울시에서 이야기하는 3억짜리 주택의 매매와 3억짜리 주택의 임대가 수수료가 임대가 더 비싸다라는 그 모순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모순 해결은 그겁니다. 일원화시키면 되는데 일원화가 좀 힘들다면 0.6이면 여기 0.7이어야 하죠. 0.7이면 여기 0.8이어야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6억에서 넘어갈 적에 수수료율 차이는 0.1%밖에 안 나요. 이렇게 누진 형태를 취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근데 누진도 아니고 역누진. 그래놓고 6억 넘어가면 갑자기 0.9%로 뛰어. 그리고 이것을 순진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말없이 쫓아가고요.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은 관심 없어 개정 안 하고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중개수수료에 대한 거 바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예, 여러분들 의문을 갖고요. 법 개정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중개수수료에 관한 문제만큼은 여러분들의 실익입니다. 여러분들의 권익이고요. 적극적으로 좀 나섰으면 합니다. 자, 네 번째 요 문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판례는요, 분양권의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봅시다. 어떤 것이 이제 분양가가 4억짜리였다고 합시다. 근데 계약금으로다가 분양금이 이제 분양 계약금으로 들어간 게 얼마냐? 계약금이 4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1차 중도금으로 6천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P가 붙었어요. 프리미엄이 붙었는데 프리미엄이 얼마가 붙었냐? 1억이 붙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이걸 기납입액에다가 프리미엄을 더해가지고 수수료를 산정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기왕에 낸 돈들 요것만 기준으로 하니까 이게 얼마냐면 총 2억짜리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보통 아파트겠죠? 주택이다 보니까 그러면 2억이니까 수수료는 80만원까지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프리미엄을 1억을 붙여주면서 나는 80만원밖에 못 받아.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개업 공인중개사들한테 중개하라는 얘기요? 아니면 분양권 장사라는 얘기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이라면 저는 이쪽을 택하겠습니다. 프리미엄 1억을 받아서 이걸 남기는 이쪽을 택하지 비록 법을 어길망정 이쪽을 택하는지 이거는 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요, 여러분들 분양권에 뭐 프리미엄 이렇게까지는 붙진 않죠. 요새 뭐 P가 얼마가 2천을 붙든 3천을 붙든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 수수료 80하고 비교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분양권의 경우는 이런 거 안 따지고요. 실무적으로 보면 100만 원씩 받지 않습니까? 그냥 100만 원. 근데 그것들이 전부 다 현행법상 어떤 겁니까?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범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판례는요, 이걸 기납입액을 기준으로 하래요. 근데 더더군다나 웃기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걸 중개해주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죠.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에는요, 분양권에 관한 금액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분양가. 그리고 또 실거래가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실거래가 쓸 적에는 기납입액이 아닌 그때는 분양가에다 P를 더한 5억 요걸 쓰도록 되어 있어요. 수수료를 받을 때 실거래가는 2억이고 부동산 거래 신고할 적에 실거래가는 5억으로 하랍니다. 여러분들은 착하셔서 이걸 받아들이고 그대로 쫓아가고 있죠. 자, 법 개정을 요하는 문제가 아닐까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봐야 될 것은요, 이겁니다.
5천만 원 미만의 경우는요, 월 단위 차이 매력에다가 70을 곱하는 그런 이유. 도대체 왜냐? 이게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탁상 행정. 탁상 행정의 이게 논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자, 주택인데요. 주택인데 이제 그 주택 이게 그러니까 반지하라든지요, 뭐 빌라 같은데 아주 쬐끄만 그런 거겠죠.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됐냐? 월세가 보증금이 2천에 월세 20짜리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원래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하니까 이걸 예전에는 4천만 원으로 수수료를 계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4천만 원이면 주택의 경우 수수료 4천만 원이 얼마냐면 0.5, 0.4, 0.3이니까 0.5예요. 그러면 20만 원 받는 거예요. 4천만 원이면. 근데 월세 20 이래 하게 해서 이거 5천만 원 미만이니까 재산정 하려니까 3,400으로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럼 3,400이 되면 0.5 곱하면 얼마? 17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럼 수수료 얼마 싸졌나요? 수수료 겨우 3만 원 싸졌어요. 여러분들 사실상 월세만 해도 20만 원인데 그 수수료 3만 원 싸지기 위해서 이런 복잡한 얘기들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이거 신문에 나오고 아주 생색은 있는 대로 낸 거예요. 왜? 서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 두고 있다고. 그러나 있죠. 오히려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어떻게 보면 숫자에 약하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숫자 노름하면서 실익은 3만 원. 그리고 이 3만 원 때문에 결국 뭐냐?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마치 범죄자가 돼버리고, 그리고 마치 남들 눈에 볼 때 큰 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취급받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법은 지킬 수 있는 법이어야 합니다. 누가? 보편적 지식을 갖고 있는 평균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법이어야 해요.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지킬 수 없는 걸 만들어 놓고 너네들이 최대한의 양심을 발휘하여 너네들은 숭고한 양심을 갖고 이걸 지키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중개수수료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를 살펴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입법론자들은 법을 만든 사람들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누구로 보고 만들었을까요? 입법론자들은 혹시 개업 공인중개사가 옛날처럼 부동산이나 만지는 그 소위 말하는 복덕방 이 정도 수준의 사람들로 개업 공인중개사들을 하대하고, 그리고 적어도 너네들 그까짓 거 중개나 해주면서 그거 돈 많이 벌으면 뭐하냐, 너네 조금 먹고 조금 써라 하는 적대감이 숨어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제거하시고 법의 개정이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어려운 공인중개사 시험을 붙으신 분들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